오늘은 한 나라의 아주 특별하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스페인인데요. 끊임없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서 마치 거대한 시계추처럼 극과 극을 오갔던 정말 격동적인 근현대사를 가진 나라죠.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은 어쩌면 이 질문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스페인 국가는 왜 가사가 없을까?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간단해 보이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다 보면요. 스페인이 겪어온 깊고 아픈 분열의 역사를 마주하게 됩니다. 스페인의 근현대사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딱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바로 이 거대한 추를 말하고 싶어요. 이 추는 그냥 좌우로 흔들리는 게 아니고요. 왕정이냐, 공화국이냐, 좌파냐, 우파냐, 통합이냐, 분리냐, 이 극단적인 양끝을 정말 격렬하게 오가면서 스페인의 운명 자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자, 그럼 그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19세기 후반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때 이미 앞으로 스페인이 겪게 될 모든 갈등의 씨앗이 땅속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거든요. 당시 스페인 사회에는 이미 세 개의 아주 깊은 균열이 있었어요. 첫째는 계급 갈등. 소수의 대지주랑 교회가 거의 모든 부를 독점하고 대다수 농민들은 정말 가난에 허덕였죠. 둘째는 지역 갈등. 마드리드의 중앙정부에 맞서서 카탈루냐나 바스크 같은 지역은 계속 우리만의 자치권을 달라고 요구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제 갈등. 이 나라를 계속 왕이 다스려야 하느냐 아니면 시민의 공화국으로 가야 하느냐를 두고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이 세 개의 균열이 곧 스페인이라는 땅을 통째로 뒤흔들 지진의 진앙이 됩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불안정, 심지어 잠시 군부 독재까지 겪으면서 사람들의 불만은 그야말로 폭발 직전이었어요. 결국 1931년 스페인 국민들은 왕을 몰아내고 공화국을 선택합니다. 뭔가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 같죠? 하지만 이건 안정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얘기했던 그 거대한 추가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바로 이 시기부터 정치의 추가 극단을 오가기 시작하면서 스페인을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고 갑니다. 제2공화국 5년은요, 정말이지 정치적 롤러코스터 그 자체였습니다. 보세요. 1931년에 좌파 연합이 집권해서 토지개혁 같은 급진적인 정책을 막 쏟아내요. 그랬더니 불과 2년 뒤인 1933년에는 여기에 반발한 우파가 정권을 잡고 그 모든 개혁을 없던 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3년 뒤인 1936년 다시 좌파가 선거에서 이기면서 사회는 그야말로 폭발 직전까지 가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2, 3년마다 나라의 방향이 180도씩 확확 뒤집히는 겁니다. 결국 1936년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스페인 내전이 터지고 나라는 정확히 두 동강이 납니다. 한쪽은 노동자, 농민, 좌파 지식인들이 지지하는 합법정부, 공화파였고요. 다른 한쪽은 군부와 대지주, 카톨릭 교회가 똘똘 뭉친 국민파, 반란군이었죠. 근데 이 싸움이 곧 국제전으로 번져요. 공화파는 소련과 전 세계에서 달려온 국제여단의 지원을 받았고 국민파는 히틀러의 나치 독일과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이탈리아로부터 정말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국민파를 이끌었던 프란시스코 프랑코 장군이 남긴 이 말 한마디가 당시 내전이 얼마나 잔혹했는지를 그냥 다 보여줍니다. 타협? 그런 건 없었어요. 오직 상대방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였죠.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제까지 이웃이었던 같은 민족을 향해 정말 무자비한 학살이 벌어졌습니다. 스페인 내전이 제2차 세계대전의 리허설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히틀러는 스페인 땅에서 최신 무기를 시험하고 새로운 전술을 실험하면서 곧 다가올 세계대전을 미리 연습했던 거죠. 말 그대로 스페인은 강대국들의 거대한 체스판이 되어버린 겁니다. 3년간의 끔찍한 내전 끝에 국민파가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토록 격렬하게 흔들리던 스페인의 주는 강제로 멈춰섭니다. 기나긴, 아주 기나긴 침묵의 시대가 시작된 거죠. 프란시스코 프랑코의 철권 통치는 무려 36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1939년부터 그가 사망하는 1975년까지. 와, 정말 한 세대가 훌쩍 넘는 시간이죠. 프랑코의 목표는 단순히 추를 멈추는 게 아니었어요. 아예 부러뜨려서 다시는 흔들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였죠.
그는 하나의 위대한 스페인을 외치면서 모든 권력을 중앙으로 모으고 다른 정당은 싹 다 없애버렸습니다. 강력한 반공주의와 카톨릭 국수주의를 내세워서 사람들 사상을 통제했고요. 특히 카탈로니아어나 바스크어 같은 지역 언어 사용을 금지하면서 그들만의 고유한 문화를 아예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프랑코의 통치는 정말 잔혹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해도 정치적인 이유로 처형당한 사람이 15만 명이 넘습니다. 심지어 프랑코는 매일 아침 식사를 하면서 그날 처형할 사람들 명단을 직접 검토했다는 그런 섬뜩한 이야기도 전해지죠.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렇게 잔혹한 독재 정권이 어떻게 36년이나 버틸 수 있었을까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를 살려준 건 냉전이라는 국제 정세였습니다. 당시 공산주의 확산을 막는 게 최우선 과제였던 미국 입장에서 프랑코의 강력한 반공 노선은 꽤 매력적인 카드였던 거죠. 그래서 서방 세계의 암묵적인 지지 속에서 프랑코 정권은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1975년 프랑코가 사망합니다. 스페인은 다시 한번 역사의 갈림길에 서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피바람이 불 거라고 예상했지만 스페인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선택을 합니다. 스페인의 민주화 과정은 정말 기적이라고 불릴만 합니다. 가장 놀라운 건 프랑코가 직접 자기 후계자로 지목했던 후안 카를로스 1세 국왕이 오히려 독재 체제를 해체하는 데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는 개혁적인 총리를 임명해서 민주화 개혁을 이끌었고 마침내 1978년 국민투표를 통해 새로운 민주 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내전에 그 끔찍한 참상을 겪었던 스페인 사회에 다시는 싸우지 말자, 나는 어떤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한 기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결정적이었던 건 바로 후안 카를로스 1세 국왕의 결단이었어요. 프랑코에게 물려받은 막강한 절대 권력을 그대로 누릴 수도 있었는데 그걸 전부 국민에게 돌려주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 상징적인 존재로 남기로 했죠. 정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평화적으로 민주주의를 이뤄낸 겁니다. 대단하죠? 그렇게 스페인은 민주주의 국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역사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손처럼 오늘날 스페인의 정치를 계속해서 흔들고 있습니다. 오늘날 스페인 정치를 보면요, 내전 시대의 그 좌우 대립 구도가 진화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중도 좌파인 사회노동자당과 중도 우파인 국민당이 오랫동안 양대축을 이뤄왔는데 최근에는 프랑코 시대를 그리워하는 듯한 극우 정당 복스가 등장하면서 정치적 양극화가 다시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스페인 정치를 정말 복잡하게 만드는 핵심인데요. 이 차트를 보시면 전국 정당들 말고도 카탈로니아나 바스크 같은 지역에 기반을 둔 강력한 지역 정당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이 정당들은 중앙정부와 계속해서 긴장 관계를 만들면서 스페인 정치를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죠. 스페인 국가는 왜 가사가 없을까요? 네, 이제는 답을 아시겠죠. 바로 이겁니다. 스페인이라는 하나의 정체성을 두고 나라 전체가 동의할 수 있는 하나의 목소리를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사 없는 국가야말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스페인의 분열과 통합의 역사를 상징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과거처럼 격렬하게 흔들리던 정치의 추는 이제 민주주의라는 안정적인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폭은 여전히 꽤 크죠. 과연 스페인은 과거의 깊은 상처를 딛고 마침내 완전한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스페인 앞에 놓인 커다란 숙제이자 그들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지켜보는 우리에게도 던져진 질문일 겁니다.